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수님, 굳이 얘기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예전에 사실 좀 몰아서 녹음하긴 했지만은 교수님이 또 어디 시험 문제 내시느라고 어디 또 감금되셨다가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좀 미리 몇 편을 녹음했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예전에 우리 교수님 참 하여튼 이런 일에 많이 또 소집되셔가지고 애환이 많으실 텐데. 비밀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지금 추복이 지났어요. 예. 그죠? 예.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우리 김 PD는 복다림 하십니까? 그게 뭡니까, 교수님?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뭐 삼계탕에는 예. 뭐 그런 거 찾아서 드시는지 모르겠네. 하긴 매일 드시는 게 사실 복다림입니까? 우리가 요즘 영양이 부족해서 복음식 먹습니까? 그냥 때가 되니까 먹는 건데 저는 좀 영양을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다는 면에서 이제 복날에 먹잖아요. 근데 네. 전 건강을 위해서 복날에 절식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예. 더위 잘 이기시라고 이번 주에는 이 미국 19세기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에드거 앨런 포의 좀 으시으시한 소설 몇 편 함께 할까 해요. 네. 에드거 앨런 포 하면은 추리 소설의 발명가로 잘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공포 소설의 대가입니다.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아마 좋아하시는 분이 꽤 많으실 줄 아는데 뛰어난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애너벨리나 까마귀와 같은 걸작 시편들도 있죠. 미국에서는 모르면은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작가입니다. 예.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세계 문학사에서도 에드거 앨런 포를 모르면은 문학 공부한다고 또 문학을 좋아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명함을 내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수준 높은 소설들을 썼죠. 네. 물론 우리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훌륭한 예술가는 훌륭한 작가들은 삶이 좀 비극적이긴 해요. 우리 에드거 앨런 포도 예외가 아니어서 떠돌이 배우 사시고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런 그 고통 속에서 이런 진주 같은 보석 같은 걸작들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 고통 없이 그런 문학적 깊이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참 훌륭한 예술가들 보면 좀 미안할 때가 많아요. 그 고통이 길어올린 에센스들을 우리가 이렇게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깊이를 헤아리면서 그런 좋은 작품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위를 이기시는데 좀 도움될까 해서 이번 주에는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 소설집에서 조금 무서운 남양 특집으로 몇 편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남양 특집 하면 남양이라고 읽는데 이 서늘함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 네. 요즘은 순 우리말로 선을 맞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선을 맞이. 선을 맞이. 네. 서늘함을 맞이한다. 그렇죠. 이 서늘한 기운을 맞이한다. 이 선을 맞이라고 쓰는데 좋은 표현 같죠? 그러니까 피서라고도 쓰는데 더위를 피해가는 것보다는 서늘한 기운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이 더위와 대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 중에서도 공포, 호러, 아주 걸작 소설들이 있는 것도 더위와 함께 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읽기 좋지 않은 계절이 어디 있을까마는 여름도 책 읽기 참 좋습니다. 이런 이기기 위해 땀을 식히는데 이런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만한 게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게 또 번역서가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 작가가 한국어로 글을 썼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번역이 또 본래의 이 원작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도 하죠. 근데 번역의 숙명이랄까 한계 같은 게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문학작품, 시는 물론이고 소설도 이 원전의 맛을 온전히 살리기, 또 오롯이 살려내기가 쉽지 않죠. 에드거 앨런 포는 그러면은 어느 번역 작가 작품으로 접해야 되는 겁니까? 요즘에 좋은 번역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참조하는 것은 전승희 선생이 번역한
민음사 세계문학 선생. 버전입니다. 예. 네, 번역도 잘하셨습니다. 요즘 번역들은 이게 허투했다가는 독자들로부터 바로 외면을 받거든요. 훌륭한 번역자들이 많아서 그렇게 읽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영어 원전으로 읽는 것만 하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번역으로 읽어도 충분히 맛을 즐길 수는 있을 겁니다. 에드가 알런 포는 크게 이 환상소설, 추리소설, 공포소설, 풍자소설 이런 작품들을 쓰는데요. 이 공포소설 중에서 검은 고양이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머셔가의 몰락, 리지아, 윌리엄 윌슨 같은 명작들이 있는데 오늘은 깡충개구리 혹은 사슬에 묶인 8마리 오랑우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왜 이 작품을 골랐는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작품의 개요랄까요?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왕국에 왕이 있습니다. 네. 왕이 아주 몸이 비대하고 정말 그 살집이 좋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의 시중을 드는 7명의 대신들이 있습니다. 예. 7명의 대신 관료들이겠죠. 얘들 공통점이 다 이 기름기가 잘 흐르는 자들인데 익살과 이야기를 하고 듣기를 좋아해요. 맨 어울려서 재밌는 얘기, 농담하고 이런 분위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럴 때 우리 옛날 보면은 오페라라는 거 보면은 리골레토 같은 거 보면은 늘 왕궁에는 왕을 즐겁게 해주는 광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광대가 늘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광대가 등장합니다. 이 광대의 별명이 깡충개구리예요. 근데 이 광대는 난쟁이인데다가 이 절름발이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비웃음의 대상이죠. 비웃음 대상이면서 온갖 웃음을 또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깡충개구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광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깡충개구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네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깡충개구리는 뛰는 것과 꿈지럭거리는 것의 중간이라고나 부를 만한 일종의 절룩거리는 걸음걸이가 아니고서는 걷지 못했다. 그의 그런 걸음걸이가 왕에게 무한한 즐거움의 원천이었고 또한 위안거리이기도 했다. 궁정인 모두가 왕의 풍채가 아주 좋다고 생각했으니 말이다. 아주 고약한 이 지배자들이죠. 예, 우리 깡충개구리의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보고서 즐기는 자들입니다. 잡혀온 난쟁이 소녀가 있습니다. 이 트리페타라는 소녀가 있는데 이 둘이 그러니까 깡충개구리라는 광대와 춤을 추는 무희인 이 트리페타라는 그 난쟁이 소녀가 각별하게 가까이 지낸 사이예요. 이런 와중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이 난쟁이나 우리 트리페타라는 소녀는 다 유괴되어 온 강제로 유괴돼서 왕에게 선물로 보낸 사람들입니다. 아, 사람을 유기해가지고 선물로 바칩니까? 그렇죠. 네. 광대 노릇하라고 또는 춤추는 노릇하라고 신체적인 결함을 즐기는 방식으로 왕궁에 선물로 보내진 것이죠. 고통스러운 모습을 즐기면서 얘들은 끊임없이 이 깡충개구리라는 광대와 트리페타라는 소녀를 괴롭힙니다. 이 상황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개한 나라에서 잡혀온 광대와 트리페타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광대가 우리 김 PD처럼 술을 못 마셔요. 술을 못 마시는데 이 왕이 광대들을 가지고 놀기 위해서 막 술을 먹입니다. 강제로 먹여요. 이 먹이니까 옆에 있던 그 난쟁이 소녀 있다 그랬잖아요. 트리페타가 제발 멈춰달라고, 너무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키 작은 소녀의 얼굴에 술을 끼얹습니다. 모욕을 가하는 거죠. 이 모욕을 보고서 이제 우리 광대가 깡충개구리라는 광대가 어마어마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뭔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공포소설이라고 얘기했는데, 공포소설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 들으실 때는 추임새가 좋아야 돼요. 김 PD가 추임새가 좋으면은 제가 재밌게 얘기할 수 있겠고, 있을 테고, PD 추임새가 어떻지 않으면 제 얘기도 재미가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일을 꾸미는데, 네. 나라에 잔치가 있어서 가장무도회가 열립니다. 가장무도회가 열리게 됐어요. 여기 가장무도회에서 어떤 일을 할지 이제 이 깡충개구리라는 광대가 왕과 7명의 신하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가장무도회니까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광대가 왕과 7명의 대신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당신들은
당신들 다 오랑우탕으로 분장을 하시라. 분장을 하고 다 8명의 왕과 대신이죠. 네. 오랑우탕으로 분장하고 쇠사슬로 다 발을 묶어라. 그런 모습으로 가장 무도회장이 나타나면은 무도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할 것이다. 당신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 초점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왕과 7명의 대신을 오랑우탕으로 분장하게 하고 네. 또 8명이 다 쇠사슬로 하나로 묶이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샹들리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도회장이니까. 네네. 샹들리에에 밧줄을 걸어서 위로 천정으로 끌어올리는 그 장치까지 마련을 합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그 과정을 보면 이래요. 이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왕과 그의 대신들은 먼저 꼭 끼는 메리아스 셔츠와 속바지로 몸을 감쌌다. 그런 뒤 타르를 듬뿍 발랐다. 온몸에다가 가장이 2단계에 이르렀을 때 대신 한 사람이 그 위에 깃털을 붙일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난쟁이는 그 제안을 즉시 거절하고는 오랑우탄 같은 야수의 털은 황갈색 아마포를 쓰면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범을 통해 보여주었다.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한 8명은 모두 그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따라서 아마포가 타르 위를 둘러 두껍게 한 겹 발라졌다. 그런 뒤 긴 사슬이 조달되었다. 난쟁이는 사슬을 우선 왕의 허리 주위에 묶은 뒤 대신들 중 한 사람의 몸에 묶었으며 그런 다음 차례차례 다른 대신들 몸에 묶었다. 사슬 묶기가 끝나자 그들은 서로에게 최대한 거리를 두고 서서 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깡충 개구리는 오늘날 보르네오 섬에서 침팬지 같은 큰 유인원을 사로잡은 데 하는 방식으로 사슬이 남은 부분이 그들이 그리는 원을 가로질러 직각으로 교차하도록 했다. 네, 이제 조금 상황이 그림 속에 머릿속에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8명을 철저하게 이 오랑우탄 분장시킨 거죠. 이 탈을 쳐바르고 아마포 위에다가 털을 다 붙인 거예요. 영락 없는 오랑우탄의 모습이죠. 그리고 원형으로 쭉 둘러서게 하고 가운데 사슬이 딱 모이는 직각 크로스 매듭까지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매듭 부분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천정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거기다가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여서 왕과 오랑우탄으로 분장한 왕과 7명의 대신을 불태워버립니다. 광대의 복수가 처절하죠. 예.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매달리게 된 오랑우탄 무리는 여기 오랑우탄 무리는 왕과 7명의 대신입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고 그 바람에 1분가량 숨죽인 듯한 정적이 뒤따랐다. 그 정적이 끝이 난 것은 무도회가 열리기 좀 전에 왕이 트리페타의 얼굴에 술을 끼얹었을 때 난데없이 들려와 왕과 대신들의 주의를 끌었던 낮고 귀에 거슬리는 삐걱 소리가 다시 들리면서부터였다. 이 삐걱 소리란 우리 광대인 깡충개구리가 복수를 다짐하면서 이를 갈았던 걸 표현합니다마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소리가 되간절 어디에서 들려오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난쟁이 송곳니에서 나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다. 난쟁이는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왕과 그 대신들에게. 난쟁이는 입 주변에 거품을 뿜어 물고 악문입으로 이를 갈면서 분노와 광기에 넘치는 표정으로 눈을 부릅뜬 채 위쪽에 매달린 왕과 7 대신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아하, 마침내 어릿광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하,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것 같구나.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척하며 횃불을 들어다 왕의 몸을 감싸고 있던 아마포 천에 댔고 그 즉시 이글거리는 불꽃이 천을 타고 몸 전체로 10개 번져나갔다. 30초도 되지 않아 그들을 도울 방도가 없어 어쩔 줄 몰라 하며 공포에 질린 채 멍하니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던 무리가 지르는 비명소리가 낭장 가운데 8마리 오랑우탄 모두가 맹렬하게 불에 타 올랐다. 아이고, 야. 네. 무지막지한 복수죠. 그러니까 약자를 괴롭히는 왕과 7명의 대신에게 지혜를 발휘해서 처절하게 복수를 하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부분에서 네. 우리가 통쾌해야 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예, 지어낸 얘기니까. 예. 네, 그럼요. 진짜 소설이니까 소설로서만 감상하시되 네. 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른바 미개한 나라에서 잡혀왔다고 했잖아요. 강제로 유괴돼 왔다고 했죠. 우리 광대와 그 소녀가. 이 광대와 소녀를 아주 괴롭히면서 그 학대를 하면서 즐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면서. 근데 광대와 소녀가
아주 명민하게 얘들의 속성들을 잘 이용해서 왕과 7명의 대신의 속성들, 그러니까 익사를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질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복수하는 장면입니다. 요 마지막 부분이 참 아찔한데요. 좀 보겠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더욱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피하기 위해 어릿광대마저 사슬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야 했다. 그가 그렇게 올라가는 동안 아래에 모인 사람들은 잠깐 동안이지만 다시 정적에 빠져들었다. 난쟁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말했다. 이제 똑똑히 보이는군요. 이렇게 가장한 사람들이 어떤 유의 사람들인지 바로 위대하신 국왕폐하와 7분의 대신이군요. 방어할 능력이 없는 소녀를 주저없이 후려치던 왕, 그리고 왕이 그처럼 무도한 행동을 하는 걸 부추기던 7명의 대신들. 저로 말하자면 저 고작 어릿광된 깡충개구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저희 마지막 즉흥 연기요입니다. 즉흥 연기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응징을 가하는 거죠. 응징했는데 그래서 8명이 죽었는데 이게 네. 연기였다고. 연기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철저히 묻는 거죠.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이런 연약한 이 소녀를 후려치고 그리고 이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박해했던 자들이 아니냐. 이게 복수극이 이렇게 완성되는 부분입니다. 네. 에드가 알런 포의 소설들은 상징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해석의 가능성이 폭넓게 열려 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뭐 맥락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실제로 이런 뭐 복수를 가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광대로 대표되는 강제로 유괴되어 온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지배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런 약자들 함부로 대하다 보면 정말 이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 예. 이걸 에드가 알런 포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오랑우탄의 사례들은 모르그가의 살인사건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작품은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유럽이나 특히 미국이 원주민들이나 수많은 식민지를 약탈함으로써 부를 축적하고 끝없이 이 미개인이라고 해서 차별하고 배제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표상을 우리 광대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역습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요즘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지난주에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일련의 행태들 보면은 저 못된 버르장머리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또 저 짓을 계속 할 겁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은 또다시 그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라고들 얘기하는데 네. 한국전쟁을 신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한국을 노예로 길들이려고 작정하는 저자들을 제대로 응징하지 않으면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주지 않으면 일본 제국주의의 유구한 전통 다운표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어받고 있는 아베 정권이 더욱더 이 한반도에 때만 되면 다 개입하려고 할 테고요. 이 한국이나 이 북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대감을 자양분해해서 또 계속해서 그 길로 나갈 겁니다. 뭐 전화위복이니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일본의 역사에 대한 전혀 한치의 반성도 못하는 저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깡충개구리의 복수극을 여러분께 우회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의 이런 설명 또 해설 말씀은 많은 메타포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상상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네네. 저는 제 식으로 얘기하니까 참조만 하십시오. 네.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려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남양 특집입니까? 네, 어제 오늘 아마 내일까지 남양 특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그리고 8월에 들어서는 이른바 역사 대특집 한번 할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른바 친일파 문학 특집을 해볼 생각인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 워낙 우리 안에 친일 세력들, 제국주의 협력 세력들이 많아서 제 얘기까지 필요할까 싶긴 한데
그래도 역사적으로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깡충개구리 혹은 사슬에 묶인 8마리 오랑우탄 으시시한 얘기를 했었어요. 네. 8마리 오랑우탄. 실제로는 왕과 대신 7명이었죠. 7명을 오랑우탄으로 변장시켜서 불태워 죽여버리는 우리 광대의 아주 으스스한 복수 얘기였습니다. 어제 그냥 섬뜩했습니다. 그 작품이 품고 있는 의미야 독자들의 몫이죠. 읽는 사람들의 몫인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훌륭한 작품들, 특히 고전급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해석의 가능성이 참 활짝 열려 있어요. 정말 다양한 맥락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또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비평가나 평론가가 자기 해석만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또 자기가 처해 있는 맥락에 따라서 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깡충개구리 얘기들도 오늘날의 한국의 상황에서 읽으면 어찌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이 어셔가의 몰락은 에드가 알런 포의 그 공포 소설의 대표작 꼽힙니다. 이 검은 고양이라는 작품과 함께 늘 얘기되는데요. 이 작품도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막말을 아니니까 그래도 무서운 얘기여서 그렇지 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학 장르나 어떤 형식을 얘기할 때 고딕 소설 이런 표현을 써요. 고딕 소설. 네, 고딕 그러면은 중세 시대 아주 높은 그 교회 첨탑형의 그 건물을 얘기하잖아요. 그 건축 양식을 네. 얘기하죠. 고딕 양식. 고딕 소설은 고딕이란 말은 같은데 고딕 소설이란 말은 그런 옛 성체나 오래된 그 고성이죠. 옛 성에서 일어나는 으스스한 이야기들, 좀 뭐랄까요, 공포를 내장한 그런 소설들을 고딕 소설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건데 드라큘라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드라큘라가 성주였죠. 곧된 성주가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피를 먹는다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예.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고딕 소설이란 말은. 근데 이 어셔가의 몰락 역시 어셔 집안의 대저택에서 벌어지는 아주 으스스한 음산한 이야기입니다. 고딕 소설의 일종이죠. 혹시 도플갱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나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뭐 몇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걸 뭐 페르소나로 얘기하든 뭐로 얘기하든 여러 개의 나가 내 안에 움츠리고 있죠. 그러다가 명함 내미듯이 뭐 여기저기서 각자 다른 얼굴로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만 예. 도플갱어란 말은 분열된 나를 주로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독일어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나인데 분명히 서로 달라요. 전혀 다른 이질적인 내가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나와 악한 나가 공존하는 방식, 그리고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저걸 선택하지 못했을 때에 찾아오는 그 히스테리컬한 상황들, 이런 뭐 여러 상황들을 도플갱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정도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도플갱어의 모습을 띤 이 어셔가의 쌍둥이 남매입니다. 이 로더릭과 맨델라인이라는 이 쌍둥이 남매가 등장합니다. 어셔가의 그 음산한 분위기 잠깐 보겠습니다. 네. 나는 또한 어셔 집안의 혈통이 그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집안 바깥으로 가지를 뻗어나간 적이 없다는 꽤 독특한 사실에 대해서도 들어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 집안 전체가 한 집안 식구로만 구성되어 있고 아주 사소한 일시적 예외를 제외하면 언제나 그렇게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내 짐작에 아마도 이런 결함으로 인해, 그러니까 바로 이 방계 후손의 결여로 인해, 그리고 그 덕분에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이름과 재산이 함께 정승되어 온 역사로 인해 마침내 저택과 인물이 어셔가라는 별나고 애매한 본래의 이름으로 통합된 것이 아닌가 싶다. 거소의 성격이 일반적으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성격으로 인정되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거친 동안 전자가 후자에 미쳤을 영향력을 짐작하게 하는 말이다. 아무튼 어셔가라는 이름은 적어도 그 이름을 언급하는 농부들에게는 그 가문과 저택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 같았다.
이런 그 어셔 가문 오랫동안 관계도 없이 단일 혈통으로 이어온 집안입니다. 근데 이 집안이 몰락해 가고 있어요. 집이 인물의 성격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뭐 흔히들 하는 말이죠. 근데 이 어셔가의 집안도 대단히 음산하고요. 서서히 하나씩 집안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플갱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이라 하면 쌍둥이 남매인 남자가 로드릭 어셔라는 남자가 쌍둥이 자매인 여자아이 맨델란이라는 여자를 산채로 매장해버립니다. 지하에 묻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쌍둥이 여동생을 이 어셔가 집안의 지하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밤마다 산채로 묻힌 여동생의 절규, 하소연이 들려옵니다. 마지막에 보겠습니다만 그런 순간 이 유령처럼 다시 나타나기도 하죠. 해서 살아있는 사람들 깜짝 놀랍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이 스토리 전개가 보여주는 것은 로더릭 어셔라는 한 남성이 자기 쌍둥이 여동생인 매들라인을 묻어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뭔고 하니 내 안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은폐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은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들라인의 이름의 이 유령은 그리고 이 산처럼 묻힌 여동생은 끊임없이 다시 나를 습격해 오는 것이죠. 그때마다 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매들라인 여동생의 습격에 쓰러져 죽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어셔가라는 집안도 완전히 몰락한다는 게 이 소설의 스토리라인입니다. 네. 제가 이쯤 말씀드리면 반지빠른 김PD는 딱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알아차렸을 줄 압니다. 일본이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세계사에서 저지른 범죄 행각들, 죄악들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근데 현실의 일본 권력, 아베를 중심으로 한 극우의 정권은 철저하게 과거를 은폐해왔죠. 은폐했던 과거, 억압했던 그 과거가 한국을 한 매개로 해서 한 번씩 급습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화들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다가 이 회귀한 기억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한국을 식민화하는 방식으로나 아니면은 완전히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시도를 했던 것이죠. 예. 지금도 저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억압하려는 큰 역사적 경제 과정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어셔가의 몰락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마는 로데르기라는 어셔 집안의 마지막 자손이 자신의 여동생을 매줌으로써 결국은 저주에 의해서 괴멸해버리듯이 아베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저 극우 권력들이 끊임없이 역사의 진실을 억압하고 은폐하고 왜곡하는 한 그 진실의 급습에 의해서 아베 정권은 괴멸되고 말 것이라는 게 이 소설에서 제가 읽어내는 하나의 비유랄까 은유가 아닌가 싶어요. 이 어셔가의 몰락의 마지막 음산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어셔 집안을 지키던 마지막 인물이었던 로더릭이 어떻게 사라져가는지 보겠습니다. 네. 안 들리느냐고? 아니 들려. 그리고 전에도 들렸지. 길고 긴 오랜 시간, 오랜 날들 동안 그 소리가 들려왔어. 그렇지만 난 감히 가련하고 비참한 존재인 날 불쌍히 여겨줘. 난 감히 말할 수 없었어. 우리가 그 애를 산채로 무덤에 넣었다는 걸. 내 감각이 아주 예민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 이제야 말하지만 그 휑한 관 속에서 그 애가 움직이는 소리가 처음부터 들려왔어. 그 소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들려왔어. 그렇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지. 그리고 오늘 밤 에설레드라고 하하 은자 거처의 문이 부서지는 소리, 용이 죽을 때 내지른 단발마의 비명소리, 그리고 방패의 울림소리란 말이지. 차라리 그 애의 관이 부서지는 소리, 그 애를 가둔 감옥에 있는 돌적이가 삐거덕거리는 소리, 그리고 지하 납골당의 구리 아치 밑에서 그 애가 몸부림치는 소리라고 말해. 어디로 도망쳐야지. 그 애가 곧 이리로 닥쳐올 게 아닌가. 그 애가 내 성급함을 탓하려고 이리 달려오고 있는 게 아니냐고. 그 애의 발소리가 계단에서 들려오지 않았어. 그 애의 심장이 끔찍한 소리를 내며 무겁게 뛰고 있는 것이 들려오지 않나? 미친놈 같으니라고. 이 대목에서 그는 맹렬한 기세로 벌떡 일어나
마치 힘겹게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처럼 음절 하나하나를 목전껏 외쳤다. 이 미친놈아, 내 말 잘 들어. 지금 그 애가 지금 저 문 밖에 서 있으니까. 그의 말이 지닌 초인적인 기운에 주문의 효능이 있기라도 했던 듯 바로 그 순간 그가 가리킨 고풍스럽고 둔중한 문이 마치 검은 아가리가 천천히 버젓 열렸다. 격한 바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문 밖에 수의를 입은 매들라인 어셔 양이 우뚝 서 있는 것은 진짜로 일어난 일이었다. 그녀가 입은 하얀 수의는 피로 물들어 있었고 수척한 그의 몸 군데군데에는 모진 싸움의 흔적이 엿보였다. 그녀는 잠시 동안 몸을 덜덜 떨면서 문턱에 서 있었는데 몸이 앞뒤로 흔들거렸다. 그런 뒤 낮게 신음하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오빠 쪽으로 꽈당 넘어졌고 다시 격렬한 단발마의 신음과 함께 그를 바닥으로 밀어 시체로 그가 예견했던 대로 공포의 희생자로 만들어 버렸다. 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어셔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요. 거대한 집과 그림자만 남습니다. 그리고 아주 침울하고 조용한 달빛 아래 어셔가는 서서히 후면으로 사라집니다. 에드가 앨런 포의 단편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중에 가장 공포스러운 글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신의 과거를 또는 자신의 그 진실을 은폐하고 억압했을 때 그 기억의 급습에 의해서 일말의 양식이나 상식이 있다면 어떻게 인간이 그리고 그 인간이 지키던 그 하나의 집안이 몰락해 가는지 이 소설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플갱어로서 분열돼 있을 때 인간이 겪어야 한 고통들이 있는데요. 제가 기시다 슈의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정치가들은 정말 심각한 이 분열 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전역이나 일본인 전체를 향해서 이런 저주의 말을 내뱉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일본의 극우 정치 세력들이나 극우 정치 세력들을 편승하는 자들에게는 이 어셔가의 몰락의 교훈을 똑똑하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작품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작품 교수님 다시 한번 이름 소개해 주신다면. 에드가 앨런 포의 어셔가의 몰락.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작품 얘기하기 전에 네네. 방송에 관한 짧은 소감 좀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제가 이 방송을 김 PD하고 방송을 한 지가 3년이 다 돼 가는데 8월 15일 그 무렵부터 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아직도 어색하고 뭐로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어제 방송이 그랬는데 예. 말도 꼬이고 이 얘기도 잘 안 떠오르고 예. 전화는 자꾸 끊기고 녹음을 끝내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교수님. 난 왜 이러지? 왜 나아지는 게 없지? 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강의를 매번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강의를 엉망으로 할 때가 있는데 네. 그러고 나면은 잠도 안 오고 아이고. 화도 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젯밤이 그랬습니다. 예. 어젯밤 우리 김 PD하고 에드가 앨런 포 남양 특집으로 한다고 해놓고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아이, 별 말씀도 하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 아니, 교수님 마음에 안 드셨군요. 근데 전 네. 좋았는데. 아이고.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아이, 워낙에 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도 같더라고요. 그러나 좋았습니다, 교수님. 공부 잘하는 거랑 거리가 먼데 강의 잘하는 것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 강의는 꽤 잘하는 편에 속하는데. 예. 그렇죠. 미안합니다. 오늘은 조명희의 낙동강을 두고 짧게 얘기해 볼 텐데. 교수님, 그 조명희 작가는 네. 국적이 소련인 분 아닙니까? 네, 소련입니다. 일찌감치 사회주의자로 전향을 했고요. 일본 식민 지배를 못 견디고 혁명 러시아로 망명을 했죠. 아이고, 그러면 뭐 한동안 금기 중에 금기였겠네요, 이분이. 그렇죠. 낙동강이라는 소설도 소설이지만은 낙동강이라는 제목의 소설집도
소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특히 남한에서는 금기 중에 금기였죠. 네. 그런데 불행하게도 1937년, 8년 스탈린의 억압 정책 때문에 조명희도 스파이 혐의로 처형당하고 맙니다. 아이고. 그게 이제 나라를 잃은 운동가, 네. 서러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벽초 조명희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14일 날 노동신문에 실린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수출 규제 조치에 빗긴 흉악한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빗긴이란 말은 우리 남한 말로 하면 비친 뭐 이 정도입니다만은 수출 규제 조치에 빗긴 흉악한 기도라는 제목의 이 해설, 네. 정세론 해설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 김 PD는 노동신문 같은 거 안 보셨죠? 보는 것 자체가 불온시되는 세상이어서. 예. 아, 그랬구나. 직접 보신 적이 없구나. 이제 우리 연구자들은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여러 가지 묘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 노동신문에 실린 정세론 해설이라는 파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일본 당국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는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압력을 강화하여 과거 계약에 대한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동시에 남조선 당국을 저들의 손아귀에 틀어주려는 간악한 형심이 깔려있다. 일본 반동들은 남조선을 협박하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덮어버리고 국내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을 심산 밑에 남조선에 대한 수출 규제 카드를 뽑아들고 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네. 더욱이 참을 수 없는 것은 일본 반동들이 우리까지 걸고 들면서, 여기서 우리는 북한이죠.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합리화해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를 걸고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합리화해 보려는 일본 반동들의 너절한 속심은 감출 수 없다. 종로에서 뺨 맞고 행랑 뒤에서 눈 흘긴다고 대세의 흐름에서 밀려나 외톨이 신세가 된 데 대한 안갚음으로 우리까지 물고 늘어지는 일본 반동들의 속 꼬부라진 처사는 비난을 자아내고 있다. 뭐 한마디 한마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 북한의 노동신문 사설들, 해설들을 읽다 보면은 제국주의와 투쟁했던 전통을 이어받은 세력들의 어떤 결기 같은 게 느껴져요. 네. 자신감 같은 게. 또 이러면 뭐 종북 젖벌이 할 텐데, 뭐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제가 굳이 변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아이, 별 말씀도 하세요. 요즘 종북 양키도 있는데요. 종북 양키. 네. 근데 종북 양키. 그래요. 그 공산주의도 싫어하고 미국도 싫어했던 자들은 일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8월에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친일과 관련해서 한번 특집을 꾸려볼 생각인데요. 네네. 이 북한 관영 통신들, 중앙통신사들의 그 성명이나 논설이나 해설이나 이런 사설 같은 거 있다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항일 저항운동 지속적으로 펼쳐왔던 사람들의 후손들의 그 결기랄까 자신감 이게 분명히 확 와닿습니다. 그게 뭐 뼈 때리는 표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적절하게 핵심에 육박해 간다는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마 자신들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자신감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그런 점에서는 보이지 않게 남북이 연대를 해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이걸 두고 저쪽에 나아베 대표는 일본의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대통령을 두고서 전 강경한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정신 승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면서 일본과의 문제를 해법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씨알도 맥히지 않은 소리하고 자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외교적 문제로 풀릴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정신승리법이라는 말을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뭐 하긴 하는데 루신을 읽었으면은 저따위 소리 하지 못해요. 좀 무지몽매한 자들이 내뱉는 말들 한마디 한마디 듣다 보면은 저혈함에 막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네. 이쯤 하죠. 조명희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낙동강은 문학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1927년 이른바 카프라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운동을 이끄는 문학운동의 기관지에 실립니다. 기관지 그 조선지광이라는 잡지에 실리는데요. 뭐 문학사적인 의미는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뭐 문학이 문학으로서의 미적 형식을 갖추면서도 당시의 투쟁을 적실하게 형상화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성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동강 근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손자이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독립운동, 그러니까 이 만세운동이 폭발하면서 이제 민족주의자로 그리고 사회주의자로 독립운동에 몸을 바칩니다. 저 여러 곳들, 만주 지역, 시베리아 지역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낙동강으로 와서 야학운동을 비롯한 운동을 펼치다가 일본의 고된 고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박성훈과 함께했던 여성 동지가 있는데요. 여성 동지는 백정의 딸이었습니다. 예, 백정의 딸인데 어렵게 공부해서 교사까지 했는데 이 박성훈의 운동에 감화돼서 새로운 그 해방 운동에 독립운동에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여성의 이름이 로사예요. 로사. 이 로사가 누구냐면은 오래전에 우리 이완배 기자가 열정적으로 소개해준 바로 로자 룩셈부르크입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혁명 정신을 본따서 우리 조선의 해방을 향한 길로 나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로사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 이 박성훈과 로사라는 두 사람을 축으로 해서 일본 제국에 빼앗긴 이 갈대밭을 두고 투쟁이 벌어집니다. 그 투쟁 과정에서 박성훈은 체포가 되고요. 그 체포돼서 모진 고문 끝에 목숨을 잃는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비교적 짧은 소설인데도 문학사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특히 최윤은 선생 문학세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네. 광장부터 시작해서 90년대 화두까지. 근데 이 최윤은 선생이 가장 존경하고 아꼈던 작품, 존경했던 분이 조명희 선생이고요. 아꼈던 작품이 바로 낙동강입니다. 네. 그 화두를 읽어보시면은 최인훈 선생의 그 걸작이죠. 화두에 보면은 이 조명희 낙동강에 대한 얘기들이 길게 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최인훈 선생의 화두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낙동강과 조명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낙동강은 계급 운동을 외치는 혁명성을 북돋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서정적이에요. 맨 앞에 놓여 있는 노래 민요가 그걸 대표하는데 한번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학사의 명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 낙동강 700리 길이길이 흐르는 물은 이곳에 이르러 격가지 강물을 한 몸에 뭉쳐서 바다로 향하여 나간다. 강을 따라 바둑판 같은 들이 바다를 향하여 아득하게 열려 있고 그 넓은 들품 안에는 무덤무덤의 마을이 여기저기 안겨 있다. 이 강과 이 들과 거기에 사는 인간. 강은 길이길이 흘렀으며 인간도 길이길이 살아왔다. 이 강과 이 인간. 지금 그는 서로 영원히 떨어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인가. 봄마다 불어내리는 낙동강물. 구포벌에 이르러 넘쳐 흐르네. 흐르네 에헤야. 철렁철렁 넘친 물 들로 벌로 퍼지면 만만 목숨에 저지된다네 에헤야. 이 벌이 열리고 이 강물이 흐를째 그 시절부터 이 젖 먹고 자라왔네 에헤야. 천년을 산 만년을 산 낙동강 하늘가에 간들 꿈에나 잊을소냐 잊힐소냐 아하야. 네, 이런 낙동강 주변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묘사와 함께 그 당시 불렸던 민요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 조명희 선생은 충북 진천에서 태어났어요. 네네네. 빈농으로 태어났는데 이 낙동강에서는 풍경들을 아주 잘 그려놨고요. 그리고 낙동강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어부와 농민들의 애환, 삶의 애환도 잘 그려놨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네. 어느 해 이른 봄에 이 땅을 하직하고 멀리 서북간도로 몰려가는 한때의 무리가 마지막 이 강을 건널 때 그네들 틈에 같이 끼어가는 한 청년이 있어 뱃전을 두드리며 구슬프게 이 노래를 불러서 가뜩이나 슬퍼하는 이삭꾼들로 하여금 눈물을 자아내게 하였단다. 과연 그네는 뭇 강아지떼같이 이 땅 어머니 젖꼭지에 매달려 오래오랫동안 살아왔다. 그러나 그 젖꼭지는 벌써 자기네 것이 아니기 시작한 지도 오랬다. 그러던 터에 엎친 데 덮친다고 난데없는 이리떼 같은 무리가 닥쳐와서 물어 박지르며 빼앗아 먹게 되었다. 이제는 한 모금의 젖이라도 입으로 들어가기 어렵게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이 땅에서 표박하여 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잠깐 생각하여 보자.
하면서 이제 계급의 문제, 그리고 일제 침략의 문제까지 쭉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낙동강을 떠나는 사람, 낙동강을 배를 타고 건너면서 배전을 두드리면서 이 민요를 부른 사람이 바로 박성훈입니다. 이 박성훈이 서간도 북간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열혈한 투사로서 싸우다가 낙동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박성훈의 행적을 보면은 앞에서 노동신문의 해설 잠깐 읽어드렸습니다만은 그야말로 풍천 노숙의 길을 걸어왔던 혁명투사들의 표상처럼 딱 보입니다. 딱 한 구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남북 만주, 노령, 북경, 상해 등지로 돌아다니며 시종이 일관하게 독립운동에 노력하였었다. 그러는 동안에 5해의 세월은 갔었다. 모든 운동이 다 침체하고 쇠퇴하여 갈 판이다. 그는 다시 발길을 돌려 고국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제 고국으로 오면서 민족주의자에서 사회주의자로 변신해서 인민들을 억압하는 세력과 투쟁하게 됩니다. 그 투쟁의 핵심이 바로 이 소설의 변곡점을 형성하고 있는 갈대밭 투쟁입니다. 올해는 공유지의 비극 이런 얘기 우리 이완배 기자가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사를 들으면서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밖에 나가서 이렇게 경제 얘기하잖아요. 눈이 동그래져요. 어떻게 정 선생님은 경제 얘기도 그렇게 잘하냐고. 제 가정교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매일매일 20분, 30분씩 들려준 가정교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놀라워 합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공유지라는 개념들이 상당히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확산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이게 뭐 왕의 땅이든 누구의 땅이든 예를 들면은 그 강가에 갈대밭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대밭을 마을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고 또 함께 가꾸었던 거예요. 이 갈대를 베어서 이 돗자리도 만들고 모저도 만들고 해서 팔기도 하고 또 갈대로 지붕을 익히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의 공동 공유지로서 이 활용해 왔는데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들어서면서 이런 공유지들을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그 갈대밭에 의지하고 살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싸움에 나서는 게 우리 박성훈과 로사들입니다. 요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졸고 있는 이 땅, 아니 움츠러들고 있는 이 땅. 그는 피치람이 생기고 말았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마을 앞 낙동강 기슭에 여러 만평되는 갈밭이 하나 있었다. 이 갈밭이란 것도 낙동강이 흐르고 이 마을이 생긴 뒤로부터 그 갈을 베어 자리를 치고 그 갈을 털어 삿갓을 만들고 그 갈을 팔아 옷을 구하고 밥을 구하였었다. 기러기 떴다 낙동강 위에 가을바람 부느나 갈꽃이 나부낀다. 이 노래도 지금은 부를 경황이 없게 되었다. 그 갈밭은 벌써 남의 물건이 되고 말았다. 그것은 촌민의 무지로 말미암아 10년 전에 국유지로 편입되었다가 일본 사람 가등이라는 자에게 국유 미간지 철이라는 명의로 넘어가고 말았다. 네, 그러니까 동양척식회사에서 총독부 소유로 편입했다가 일본 사람 가또라는 사람에게 불화했던 거죠. 나눠줬던 거죠. 네. 그게 또다시 이제 적산 불화의 방식으로 남한의 경우에는 이 친일 세력들에게 그대로 넘어가게 되죠. 그게 지금까지 이 자한당 세력이 물적 토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갈밭 투쟁을 통해서 다시 갈밭을 되돌려 받으려고 하지만 그게 성공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 박성훈이는 끌려가서 모진 고문 끝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장례식이 펼쳐집니다. 이 장례식 장면으로 이 소설이 마무리되는데요. 박성훈 동무의 그 영구를 따라서 수많은 연맹이나 회, 깃발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투쟁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박성훈의 연인이자 동지였던 로사의 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대는 죽을 때에도 나더러 너는 참으로 폭발탄이 되라 하였나이다. 옳소이다. 나는 폭발탄이 되겠나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에 대단히 서정적인 문장을 이렇게 끝납니다. 이해의 첫눈이 푸특푸특 날리는 어느 날 늦은 아침 구포역에서 차가 떠나서 북으로 움직여 나갈 때이다. 기차가 들녘을 다 지나갈 때까지 객차 안틀창으로 하염없이 바깥을 내어다보고 앉은 여성이 하나 있었다. 그는 로사이다. 아마 그는 돌아간 애인의 밟던 길을 자기도 한번 밟아보려는 뜻인가 보다. 네. 그러나 필경에는 그도 멀지 않아
다시 잊지 못할 이 땅으로 돌아올 날이 있겠지. 낙동강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역사에서 일본이 저지른 폐악질이 단순히 고문이나 이런 수준을 벗어나서요. 조선인들의 삶 자체를 거덜내버렸고 예. 많은 생명들을 앗았을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정신까지 노략해버렸다는 것이죠. 시민 교육을 통해서. 그게 더 무섭습니다. 예. 일본의 마지막 총독이 떠나면서 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선인들에게 우리 한국 시민의 교육을 심어놨다. 적어도 100년은 갈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요즘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일수록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가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어찌 보면은. 누가 총독의 후예들인지 이 천황폐하를 모시는 자들인지 지금 다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아베가 참 애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딱 간파해서 제대로 한번 싸움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명희 선집이 소련 과학원 동방도서출판사에서 나왔어요. 그 책에 실린 작품 낙동강이었고요. 그리고 네. 낙동강을 문학적 소재로 삼아서 작품을 쓴 사람들 몇 명 있는데 우리 조명희 낙동강도 유명합니다만은 부산을 대표하는 작가 김정한 선생이 있습니다. 이 김정한 선생의 소설도 기회 닿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너무 좋은 작품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조명희 선생, 그가 이제 인생 말년에 떠나온 조국에 대한 그런 회한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떻습니까, 교수님? 당연합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 스탈린 정권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깊은 회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소국의 백성으로 또 약소국의 지식인으로 작가로서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았을 테고요. 네. 그리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국제주의를 표방하면서 네. 모든 억압받는 민족, 피억압 민족들과 연대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국사회주의로 틀면서 스탈린이 무지막지한 억압을 가하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시베리아 이쪽에 있던 조선인들, 그쪽으로 많이 떠나지 않았었습니까? 식민시대 때. 예. 조선인들을 중앙아시아로 다 강제 이주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이 바로 그분들의 후손이고요. 아마 조명희의 회한을 그 고려인들도 품고 있을 겁니다. 예. 기회가 닿으면 이 고려인들의 문학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일본 우익들의 발호가 심상치가 않죠. 예.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역사로 한 걸음 더 들어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세월이 흘러서 돌아보면은 역사 공부를 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예. 진짜. 예를 들면 촛불혁명 당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어마어마한 정치 교육의 장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것처럼 이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보면 그때야 제대로 이제 동아시아 역사 그리고 한국의 역사, 근대사, 그리고 일본이 저지른 죄악들,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일본 우익 세력에게 동조했던 자들의 행태들 하나하나 돌이켜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아마 떠올릴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역설적이고 또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은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그 일본 우익들의 그 포지션, 그 상황을 보면은 대충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전쟁 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의 상황을 그리워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와 육군이라고 얘기하는 군인들을 비롯한 과거를 그리워하는 세력들이 있죠. 여기에 동조하는 정치와 언론 세력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일본 우익의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는 한 그 구성 요소가
신토라는 겁니다. 일본의 종교 있지 않습니까? 그 신사에서 신토 세력이 있는데 이 세 세력이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이전 과거 쇼와 육군의 그 영광을 그리워하는 자들, 아시아를 지배하고 세계를 호령했던 시절이라고 얘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후예들, 정치 세력들이죠. 일본 자민당이 포진해 있는 극우 정치 세력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신토 세력들, 일본 제일주의를 주장하는 애들이죠. 그러고 보면은 한국에 한번 상황을 대입해 보십시오. 네. 잘 떠올려 보십시오. 한쪽 축에 친일 일본 식민지 시절을 그리워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많죠. 네. 그리고 그걸 이어받고자 하는 식민지 시절, 그리운 시절을 복원하고자 하는 우리 자한당이 포진해 있는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뒷받침하는 극우 개신교 세력들이 아주 흥미롭게도 이 만나는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어제 오늘. 일본 우익과 한국 우익 사이에 이런 보이지 않는 연대가 아주 확실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본 극우 세력들이 그리워하는 때가 바로 전쟁 이전. 제가 아름다운 일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이 아름다운 일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잠깐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늘 이 책 골랐습니다. 네, 네. 저자가 아니라 이 역근이라고 할 텐데 일본 전몰 학생 기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당시에 반강제로 또는 강제로 자의적이라 했더라도 전쟁에 동원돼서 아주 비참하게 죽어간 젊은이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젊은이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 모임입니다. 일본 전몰 학생 기념회. 이렇게 해서 펴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은 전쟁에서 산화한 사람들입니다. 죽어간 사람 젊은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미가제 특공대 혹시 아시죠? 네. 비행기에 몸을 싣고 또 어뢰에 몸을 싣고 미국의 군함이나 이런 데 부딪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가미가제 특공대 딱 떠올리면은 일본 군국주의의 그 파괴성을 딱 연상하게 되죠. 근데 그렇다면은 가미가제 특공대로 나서서 돌아올 수 없는 비행기나 어뢰에 몸을 실었던 젊은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황폐하를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위해서 자랑스럽게 비행기에 몸을 싣고 달려갔을지, 네. 아니면은 그 직전에 개인적인 인간적 고통 속에서 천황을 저주하면서 일본이라는 국가를 원망하면서 죽어갔을지 아마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글들은 대부분 전쟁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이 전쟁으로 내닫는 일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어요. 대부분 여기 실려 있는 글들이 편지거나 일기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죽고 난 다음 유품으로 남은 것들이죠. 그 유품으로 남은 글들을 통해서 전쟁이 이 젊은이들의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공개되고 나서 그러니까 책 날개에 적혀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자면은 전시 극심한 언론 통제로 일본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전쟁과 군대의 실상, 어리석고 무의미한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의 고뇌와 슬픔을 생생하게 보여줘 일본 사회에 큰 감동과 충격을 안겨줬다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전쟁 당시에는 언론 통제가 아주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맨 이 전쟁을 찬양하고 전쟁에서 죽은 젊은이들 영우하고 신격화하는 일들만 벌어지죠. 근데 그 전쟁에서 있었던 참담한 상황들, 전쟁 직접 참여했던 젊은이들의 슬픔과 고통들은 전혀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의 글이 이 책으로 묶여 나와서 일본에 어마어마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오랫동안 저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독일의 경우에도 같은 그 비슷한 성격의 책이 있습니다. 독일 전몰 학생들의 편지라는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이 공개되면서 이제 반전 평화 운동이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네. 전후 일본 반전 평화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일본이 전쟁을 했는가?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반전 평화 운동의 깃발을 드는데 결정적인 그 모멘텀이 됐던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일본의 전쟁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쟁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평화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인지 이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이 책은 꼭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
일본의 그 잔인무도한 식민의 역사, 제국주의 역사를 환기하기 위해서라도 이 책은 우리가 다시 한번 꼭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정말 그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뭐 편지 형식도 있고 일기 형식도 있고 또 시의 형식도 있고 또 유서의 형식도 있습니다. 읽다 보면은 그 40년대 초중반이죠. 중일전쟁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 이전 직전까지 이 젊은 이들이 얼마나 깊은 고뇌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학병으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국대학에서 공부를 한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무슨 책을 읽었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카무라 도쿠로라는 그 젊은이가 있습니다. 1944년 6월 필리핀 방미원으로 갔다 행방불명됐습니다. 당시 나이 25살이었습니다. 종경대학에서 지리학을 공부한 친구입니다. 나카무라 도쿠로가 1944년 5월 15일자, 43년 5월 15일자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즘 그 일본인들의 행태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언적인 목소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기 쉽사옵니다. 아니한 자기 예찬이나 자기 만족에 빠지고 더구나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득이양양하고 있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일본의 좋은 면과 장점을 예찬하고 많은 미담에 눈물을 쏟으며 감격하는 것도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또 애초에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우리는 자주 자신을 뒤돌아봐야 한다. 싸구려 감상이나 양철세공과 같은 독선을 배격해야 한다. 나는 너무 지루할 정도로 장황한 자기 예찬을 들으면 한없는 구토를 느낀다. 일본인은 더 겸손해져야 한다. 묵묵히 영원히 전 인류의 마음 밑바닥을 맹맥히 흐르는 위대한 공헌을 해야만 비로소 일본 민족의 위대함이 전 인류사를 찬란하게 장식할 수 있다. 실력이 없는 공허한 허세 부리기는 모두 배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실력은 보통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불패국이라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물론 자랑이 나쁜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패배하고 참담한 비운에 빠져도 늘 왕성한 민족 정신의 앙양을 보면서 결코 한심한 말로를 걷지 않고 밑바닥에서 점차 솟구쳐 오르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또다시 역사를 읽고 싶어진다. 넓고 깊게 우리는 역사를 탐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절대 타자에 대한 사랑 없는 자기 예찬이나 자기 만족의 미몽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 미몽만큼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건 없다. 자만에 찬 나라가 흥룡한 경우는 없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역사의 규정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네, 25살, 24살의 젊은이가 쓴 그 일본 역사를 향한 그 질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넓고 깊게 역사를 탐구하지 않으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 없고요. 미몽에 빠져서 자기 기만, 자기 자랑에만 빠져 있다가는 나라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나카무라 도쿠로라는 친구는 얘기를 합니다. 네. 뭐 그게 바로 일본을 이 패전으로 몰고 갔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고 패전 이후에 일본이 그걸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제가 나카무라 도쿠로라는 젊은이의 입을 빌어서 얘기한다면은 일본을 다시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역사의 규정성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보건대는 일본 아베 정권이 서서히 자기 파멸의 원망, 자기 파멸의 원망일 때 소망을 뜻합니다만 파멸의 원망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 결절점 길목에 우리가 서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책들, 특히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아주 날카롭게 사유한 글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예. 이와가야 지로쿠라는 젊은이가 쓴 일기의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와가야 지로쿠라는 젊은이는 1944년 12월 23일 필리핀 루소스 앞바다에서 21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우리의 서정주 시인이라면 찬양했겠죠. 이런 시인을 아주 뜨거운 목소리로 찬양했을 텐데 이런 젊은이가 1944년 3월 어느 날에 쓴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나는 전쟁을 없애기 위해 전장으로 간다. 그 말을 이해해 주는 이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맹목적인 투쟁심을 지금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가련한 마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든 듯한 생각으로 나는 전장에 가는 것이다. 전장에 가는 게 무슨 대단한 공을 세우기 위해서, 천황폐하께 충성하기 위해서, 우리 대일본 제국의 영광을 떨치기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없애기 위해 전쟁을 간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야만적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전장터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맹수적인, 맹목적인 투쟁심 같은 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끌려오듯이 강제로 전쟁터에 와서 본 참상이라는 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란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다짐하기는 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쟁터라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이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 하세가와 신이라는 젊은이입니다. 45년 4월 12일에 우리가 잘 아는 특별공격대원으로 오키나와에서 생명을 마감한 젊은이입니다. 네. 당시 나이가 23살이었네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글로 보입니다만 여기 실려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하세가와 신이라는 이 젊은이는 수많은 회의를 하면서 정말 절망과 회의 속에서 헤맵니다. 비참한 것은 우리다. 우리보다 바로 앞세대의 다스쿠 형 무렵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낫다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중국 전선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면서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짓을 했는지 들려줍니다. 1944년 1월 18일자 일기 한 구절 보겠습니다. 보병 장교로 오랫동안 화중의 전선에서 전전해본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네. 이 화중은 중국의 중부를 얘기합니다. 여성 병사나 포로를 죽이는 법, 그것은 끔찍하다거나 잔인하다거나 하는 그런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다. 나는 항공대로 정과한 것에 일말의 안도를 느낀다. 결국은 마찬가지일지 모르지만 직접 손을 써서 그런 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활했던 한 군인이 젊은 장교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병사나 포로를 죽이는 법, 손으로 직접 죽이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직접 실천했다는 것이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의 야수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인간의 야수성이랄까 그런 것이 인간의 깊고 깊은 인간성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인간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일에 조금도 진부하지 않았다. 이번 전쟁에서는 이미 정의 운운할 수 있는 문제는 없고 그저 오직 민족 간 증오의 폭발만 있을 뿐이다. 서로 적대하는 민족들은 각기 그 멸망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무섭구나, 천박하구나, 인류여 원숭이의 친척이여. 네, 이렇게 씁니다. 네. 네, 일본을 전쟁하는 일본을 향해서 무섭구나, 천박하구나, 인류여 원숭이의 친척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적대감과 증오, 또 혐오를 무기로 해서 또다시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일본 극우 세력들의 준동을 보면서 2차 세계대전 때 목숨을 잃은 이 젊은이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 꼭 일본 극우 세력들에게 이 책에 실린 젊은이들의 글을 그대로 들려주고 싶습니다. 예. 이 들어라 왓다스미의 소리를 이랬는데 이 왓다스미라는 말은 바다의 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정말 죽어간 이 병사들의 얘기를 똑똑히 듣지 않으면은 저자들은 또다시 어떤 그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서 어떤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못된 버르장머리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저것들 또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불매운동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인들의 저항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저항이 정말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이건 짧게는 한국의 자존감과 역사적인 명예 회복이기도 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일본의 역사적 죄악을 철저하게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거고요.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평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민운동의 한 중요한 지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도발한 이번 상황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든지 하면서 아베 일당들의 저 폐악질들 그리고 이
아베 정부를 대표로 하는 일본 극우 세력들의 준동을 억누를 수 있는 우리 시민의 힘들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일본 여행은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은 저들의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번 봐야겠죠. 이게 세계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시민운동에 대해서 일본은 아주 깊은 열등감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열등감. 네. 일본은 시민운동의 역사가 근대에 이르러서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시위는 있었지만은 조직적인 이 시민들의 정치운동 그리고 민주주의를 향한 그 몸부림 같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의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인들이나 시민들 수준에서 보면은 한국이야말로 부러워할 만한 나라죠. 예. 4.19부터 시작해서 촛불까지 오는 그 시민운동의 흐름들을 알만한 사람 다 알거든요. 근데 일본에는 그런 역사가 없다는 것. 해방 이후에도 패전 이전에는 군부 독재 국가였고요. 일본 정확하게 천황을 허수아비로 내세운 군부 독재 국가였고 패전 이후에는 7년 동안의 미 군정을 거쳐서 그 이후에는 자민당 일단 독재였거든요. 9개월 동안의 하시모토 민주당 정권 빼놓고는 자민당 일단 독재 국가였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시민적인 정치 운동 흐름도 보이지는 못했죠. 새로운 민주주의를 모색하려는 운동들이 없었습니다. 그게 일본의 생각 있는 시민들의 깊은 고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배우자는 얘기 많이 합니다. 아마 이번 불매운동으로 시작된 이 한국의 대일본 저항운동은 아마 일본 시민사회에도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겁니다. 네, 보이지 않는 연대가 형성될 겁니다. 일본이 노렸던 게 아베 정권이 노렸던 게 한국의 분열이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의 분열 그리고 남한에서의 조중동 세력과 시민 세력의 분열을 노렸던 것인데 역으로 한번 멋지게 되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좀 더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귀한 작품 소개해 주셨어요. 네. 자, 교수님 내일 이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교수님 책 내셨어요? 번역서. 네, 책을 꽤 많이 냈는데 몰라요, 네. 사람들이. 근데 지금 굉장히 네. 시의적절한 책이에요, 이 책이. 시의적절하기도 하고. 네. 그 예상한 건 아닌데 네. 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시간에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성원 덕분인지 출판사 대표에 따르면 아주 잘 팔리고 있다랍니다. 제가 번역한 책치고는. 별 말씀을요. 자, 사쿠라진다라는 책인데 이게 네. 한마디로 지금의 일본, 왜 일본은 이 대한민국 또 이 한반도에 대해서 이렇게 무례한가, 이유가 다 여기 이 안에서 헤아려지는 거예요. 네, 얼추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베 정권의 규결은 어디일 것인지, 네. 어떤 그 파멸의 길로 갈 것인지까지 예측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 정도는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일본이 파멸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 책의 저자들이 네. 아베 정권을 비롯한 일본의 우익들, 극우파들의 준동은 바로 일본의 어떤 자멸 충동, 스스로 파멸하고 충동과 관련돼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네. 저도 일정 정도 맥락이 닿는 얘기라 생각하는데 궁금하시면 읽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일본의 대표적인 지성 두 분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대담록을 정선태 교수님이 번역하신 건데, 이 두 지성은 당연히 이런 아베 노선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분들이고. 네, 잘못됐다는 정도는 아니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요. 아베라는 인간을 인간도 안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불매, 서로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다는 전무후무한 이 불매 운동이 동아시아에 어떤 방식으로 타전될지,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닐지 생각할 때 저는 아베 정권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함으로써 아베로 하여금 정신 들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베를 정신 들게 할 그 세력은 제가 보기에는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폭주하는 일본을 통찰하는 일본의 네. 두 진보 지성의 문제적 대담 이런 네. 삐지가 있는데 하여간 이 책을 읽으면 전후 70년 이후에 현대 일본을 그야말로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이런 아베 같은 극우 일본 인사들이 지향하고 있는 동아시아 질서는 무엇인지 또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정말 확연히 알 수 있는 이 시기에 가장 적절한 책이에요. 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소년에서 낸 책인데 우치다 다스루와 시라이 사토시라는 두 지성의 대담 이걸 정선태 교수님이 번역하셨습니다. 제목이 아주 외우기 쉬워요. 사쿠라 진다. 사쿠라 진다. 사쿠라가 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쿠라 진다. 예. 네, 이제 그만하시죠. 부끄럽네요. 아닙니다. 이 책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읽으시고 또 그래서 공유가 돼야 일본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아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일본을 참 잘 몰라요. 근데 일본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또 일본에게 뒤통수 맞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인데 네.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은 일본 우익의 그 정신적인 경향성이랄까요? 네. 어떤 방향성이 어떠한지를 알려면 그 일본 우익들의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측할 수 있고 또 그들과 조응하는 한국의 극우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의 행태나 사고의 패턴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일본 우익에 관한 책들 또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에 관한 책들을 번역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사쿠라 진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 끝났나요 벌써? 사쿠라 진다를 너무 오랫동안 광고했더니 쑥스러워서 더 네. 이상 못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인가요? 녹두꽃이라는 SBS 그 드라마가 네. 종영됐다고 하죠. 예. 저는 띄엄띄엄 봤는데 조항농민전쟁 그리고 전봉준과 친구들 얘기였는데 이 드라마가 끝날 때 울려 퍼졌던 음악이 죽창가였고 네. 그 죽창가를 조국 수석이 링크를 하면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네. 했더니 저쪽 네이버와 그 세력들은 김남주가 이른바 뭐 주사파니 뭐니 하면서 뭔가 비난을 쏟아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이라기보다는 제 기억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20년 전쯤일 거예요. 그 대만에서 이 활동한 학자이면서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만난 적이 있었어요. 대만 네네. 학자나 이렇게 일본 학자들하고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하고 술 한잔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김남주의 죽창가를 불러요. 대만도 오랫동안 독재 체제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당연하게 이제 반독재 투쟁도 안에서 있었을 테고요. 이른바 대만에서도 운동권 노래로 이 죽창가가 불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요즘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이 홍콩에서 불리듯이 그렇습니다. 90, 80년대 이 무렵에는 대만에서도 이 죽창가가 불렸다고들 얘기를 해요. 80년대. 죽창가를 바로 그 작사한 사람이 김남주 시인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주 명곡입니다. 운동권 노래 중에서 이른바 명곡인데 공식적으로 안치환이 불러서 앨범을 발표했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짧게 보면은 이 두매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이 피어 눈물로 고인 발등에서 갈라진 녹두꽃이 되자 하네 이 산골은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 하네 새가 아랫역 운역해서 우러예는 파랑새가 되자 하네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우리 김 PD가 알아서 안치환의 죽창가는 틀어주실 줄 안다는. 예.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요즘에 중요하게 떠오르는 키워드가 의병, 뭐 신시대 의병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일본과 어떻게 싸울 것인지 그리고 그 싸우는 과정에서 아래로부터 시민들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놀라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듯한데 불매운동을 매개고리를 해서 말이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IMF 당시에 근무호기가 있었을 때만 해도 우리 근무호기를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상당 부분 위로부터의 운동의 성격이 강해요. 네. 예를 들면은 금모으기 운동한다고 각 방송국에서 생방송하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예, 예. 이렇게 언론으로 대대적으로 전 국민들의 홍보함으로써 이렇게 참여를 독려했단 말이죠. 그건 상당히 그 관제적 성격이 강하죠. 금모으기 운동을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발적인 운동이 압박해서 나온 것보다는 위로부터 나온 성격이 좀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뭐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 근데 이번 불매운동 사태는 이 항의 이 운동은 전적으로 이 아래로부터 조직된 서서히 조직돼서 올라오는 운동이어서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의병이 구한말이란 말을 쓰는데 이 네. 구한국 말기 의병 운동이 위로부터 조직된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아래로부터 백성들이 민중들이 스스로를 지키고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선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의병 운동의 새로운 발견, 새로운 탄생이라는 점에서 적금에 펼쳐지고 있는 불매운동은 새로운 자리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는 다시 재발견되곤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남주 시 중에서 의병과 관련된 동학운동과 관련된 시 몇 편만 보겠습니다. 네. 김남주의 시를 일본이 무릎 꿇을 때까지 한번 읽어볼까 싶기도 한데 예. 일단 오늘 몇 편 보겠습니다. 네. 이 소리가 저쪽 애들한테 들리면은 피가 죽을지도 몰라요. 시민들의 민중들의 의기를 보고서 말이죠. 네. 결기를 보고서 화들짝 놀랄지도 모릅니다. 보겠습니다. 의병이라는 시입니다. 산맥을 달리는 말과도 같고 보이었다 사라졌다 영을 넘는 바람꽃 같기도 하고 시위를 떠난 화살 바위에서 꽂히는 죽창 같기도 하는 당신은 어둠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 멀고 귀 먼 천둥과 함께 당신은 피 묻은 싸움이 되고 승리와 패배로 온 마을을 가슴 조이게 합니다. 해저문틀에 선 채로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도 귓가에서 밝은 살인문 비는 소리 갓 시집온 신부의 마음도 설레게 합니다. 나타났어요 의병들이 무리지어 동구 밖에 나타나 가로질러 들판을 건너 큰 아우성과 함께 능선을 타고 사라졌어요. 흰눈에 덮인 길을 열고 보일 듯하여 다가서지만 결정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잡힐 듯하여 우르르 몰려들가지만 결정적으로는 잡히지 않는 당신은 한 시대의 유령입니까? 타올라 들판 가득 횃불로 살아 삽시에 사그라지고 마는 타고남은 죄입니까? 기우는 달 왕관도 왕관을 떠받드는 문무백관도 글줄이나 알아 오히려 우환인 식자들도 도망치듯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나라의 그림자마저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숲속의 성냥간에서 이글대는 수치로 숯불에 달구어지는 시련의 무기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일자무식의 나라 사랑으로. 네, 이렇습니다. 김남주 시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당신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 번만 더 강조해서 읽어볼게요. 산맥을 달리던 말과도 같고 보이었다 사라졌다 영을 넘는 바람꽃 같기도 하고 시위를 떠난 화살 바위에서 꽂히는 죽창 같기도 하는 당신은 어둠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병의 모습은 어둠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베라는 작자와 그 일당들이 저 어둠의 끝을 헤매고 온갖 폐악질들 할 때 의병들은 일어서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의병들의 모습은 보이기 시작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마지막 연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글줄이나 알아 오히려 우환인 식자들 그리고 왕관을 떠받드는 문무백관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죠. 도망치듯 어딘가로 다 사라지고 나라의 그림자마저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은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의병의 모습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이른바 한국 근대 시민운동사의 맨 앞에 놓여있는 의병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중들이 나라가 흔들릴 때 민중들이 먼저 일어서서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외적들과 맞붙어 싸웠었죠. 물론 패배는 했지만 그 정신이 살아서 지금도 어두운 계절이면은 다시 나타나곤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나 더 볼까요? 네. 돌과 낫과 창과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돌, 그리고 낫, 창. 그러니까 의병들의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짧은 시입니다. 비교적. 읽어볼까요? 네. 가보농민에게 소중했던 것, 그것은 한 술의 밥이었던가? 아니다. 구차한 목숨이었던가? 아니다.
다 빼앗기고 양반과 부호들에게 더는 잃을 것이 없는 우리 농민들에게 소중했던 것. 그것은 돌이었다. 낫이었다. 창이었다. 돌은 낫을 갈아 창을 깎기 위해, 낫은 양반과 부호들의 머리를 베기 위해, 창은 외적의 무리를 무찌르기 위해 소중했던 것이다. 네, 이 돌과 낫과 창과. 저는 김남주 씨가 격렬합니다. 격렬하고 직설적이면서도 그렇죠. 선동적이라고 그러죠. 선동적이기도 합니다. 한국 그 문학사에서 리얼리즘 계열의 시의 한 우뚝한 봉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더 볼까요? 네. 이 죽창과 관련된 시와 더불어서 전봉준과 관련된,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전봉준 관련된 시들도 있습니다. 두 편만 골랐습니다. 두 편 네.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님입니다. 이 님은 녹두장군 전봉준을 얘기합니다. 그가 보고 싶을 때 나는 들것에 실려 압송되어가는 한 시대의 패배, 그 위대함을 그린다. 가보년 그 해의 부러진 창, 성난 얼굴 농부를 그린다. 그러면 그는 내 안에 살아 피가 되어 흐르고 만경 창파 들판 가듯 옛 쌈터의 북소리로 내 잠든 혼을 깨운다.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나는 청방지축 벼랑에서 부서지는 한 줄기 폭포수를 그린다. 그러면 그것은 내 침묵의 가슴을 울리고 우르릉 쾅쾅 물줄기로 쏟아진다. 쏟아져 내려 강을 이루고 앞강물 뒷강물 한데 어우러져 바다를 이루고 세상을 이뤄 암벽에서 노호하는 파도가 된다. 그래도 그가 그리우면 나는 고개를 넘는다. 오르막길 시오리 내리막길 시오리 오르며 내리며 30리 장성 갈제 의병의 고개를 넘는다.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넘었던 12굽이 단장의 고개를 그러면 나는 볼 수 있었다. 지배자의 턱 밑으로 불쑥 지켜든 농부의 주먹을 그러면 나는 볼 수 있었다. 침략자의 목을 베는 농부의 시퍼런 낫을. 네, 하는 시입니다. 예, 전봉준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인데요. 선하게 와닿습니다. 제 설명이 불필요할 정도로 분명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당시 지배자들은 농민들의 저항운동을 꺾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를 부르고 거기에 빠질세라 일본군이 또 침략해 들어왔죠. 아, 정말 족 같은 왕이에요, 고종은.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씨발 진짜 아유. 그냥 죽방을 날리고 싶어요, 진짜 이런 얘기 들으면요. 네. 예. 죽방 날린다는 말은 괜찮습니다. 네, 진짜 군주가 무능하면요. 백성들이 너무 피곤해져요, 진짜. 피곤할 뿐만 아니라 참 참담해지죠. 그리고 무능한 지도자의 빌붙어 사는 이 자들이 결국은 외세에 빌붙고 결국은 나라 팔아먹고도 아무렇지도 않다지 않습니까? 네. 민족을 위해서 나라 팔아먹었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럴 기세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말들. 그리고 조중동 논조들 한번 보십시오. 어떤지. 다르지 않다니까요. 이 100년 전, 150년 전 얘기니까 이제는 달라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바탕에 흐르고 있는, 저변에 흐르고 있는 저자들의 이 의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제 생각입니다. 여차하면 외세에 의존할 기세예요. 그때 스트레이트를 보면서 네. 잠깐 화면을 봤던가 싶은데 우리 공화당인지 애국당인지 뭔지 하는 작자들이 트럼프 왔을 때 시위하는 거 보십시오. 이 고투게더 하면서 쫓아가는 거 보십시오. 철저한 그런 의식입니다. 이 매국 의식으로 무장한 자들이에요. 그런 노예와 같은 의식으로 무장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빌부터 살아왔던 세월이 어떻게 쉽게 사라져 가겠습니까?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죠. 네. 저는 그 마지막 일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베가 고맙기도 합니다. 이 싸움을 촉발해줘서 우리 안에서도 정말 진영을 분명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눈을 마련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를 들여다보면 또 중요하지만은 우리 안에 어떤 동조 세력들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역사전쟁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편만 더 보겠습니다. 녹두장군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녹음하는 시점에서 포털 사이트 다음에 실검 순위에 1위로 계속 올라가 있는 게 노노재팬이었어요. 관련된 뉴스룸에서 봤더니 김병규 씨인가요? 이 젊은 사람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물건을 대체하고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하나씩 문제점들 읽어내고 그걸 조직하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새로운 사이버 시대의 전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녹두 장군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녹두 장군 읽어보겠습니다. 네. 무엇 때문일까? 100년 전에 죽은 그가 아니 죽고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내 가슴에 내 피 속에 살아 숨쉬고 맥박처럼 뛰는 것은, 그도 내 아버지의 아버지처럼 서너마지기 논배미로 평생을 살았던 가난한 농부였기 때문일까? 나와 같이 그 사람도 한때는 글줄이나 읽었던 서생이었기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까? 천석군, 만석군, 큰 부자도 아니었던 그가 가난한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구척장신, 불세출의 영웅호골도 아니었던 그가 녹두코치라, 녹두장군이라 인구에 회자된 것은 100년 동안 민중의 가슴 속에 남아 답답할 때면 노래되어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캄캄한 밤이면 별이 되어 그들의 머리 위로 떠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는 본다. 들것에 실려 서울로 압송되어 가는 그 얼굴에서 두 개의 눈을 본다. 양반과 부호들에 대한 증오의 눈과 가난한 민중에 대한 사랑의 눈을. 네, 이 녹두 장군을 10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다시 기억하고 볼 수 있다는 노래네요. 네, 이렇게 김남주 씨의 그 저변을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이 이런 의병 정신, 또 녹두 장군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죽창가를 연결고리로 해서 김남주 씨에서 의병과 녹두 장군 전봉준에 관한 시들 몇 편 함께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가슴이 후련해집니다. 이럴 땐 또 김남주 선생 한번 만나야죠, 저희가. 맞습니다. 이럴 때 김남주 선생 씨 읽으면서 힘을 또 다시, 기운을 다시 북돋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결기를 한 번 더 다질 필요도 있고요. 자, 정선태 교수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후원하기로 응원해주세요. 이 방송을 유튜브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